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홍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다음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연초 우리 증시 약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문환 파트너께서는 대선 후보님들에게 드리는 부탁 말씀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박문환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세계 증시가 모두 하락하는 시기에는 우리 증시가 좀 하락해도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일제히 반등을 주는 시기에 우리나라만 딱 못 오르면 그때는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대선 후보님께도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이 공식화됐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죠. 어떤 재료든지 좀 선반영시키는 것이 증시의 특징이라면 변동성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추정 자금이 작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난 2013년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뱅가드 아시죠? 기존의 MSCI를 버리고 FTSE로 벤치마크를 변경할 때에도 대략 6개월에 걸쳐서 우리네 증시를 매도했었으니까요. 그들이 모든 매도를 끝마쳤을 때 대략 7조 원 정도가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뱅가드만 매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굳이 대규모 매물이 나올 것을 빤히 알고 있는데 총알바지를 자처할 필요는 없었겠죠. 외국인들은 즉각 추종 매수에 나섰고 대략 6개월에 걸쳐서 10조 원이 넘는 매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고작 하나의 대형 펀드가 벤치마크를 바꾼 것이 무려 10조 원 정도의 매물을 쏟아내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진 증시로 가야만 합니다. 일단 그 당시와 지금은 ETF 추종 자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과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당시에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선진 증시를 추종하는 자금이 이머징 추종 자금 대비 대략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게다가 점점 커져만 가는 이머징 시장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불리해집니다. 중국은 지금 이머징 증시에 편입 중이죠.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매년 벤치마크 비중을 늘려왔었습니다. 현재까지 고작 30% 정도만 반영된 상황인데요. 이건 시차를 두고 결국 100%까지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패시브 이슈를 꾸준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이머징 벤치마크 비중은 15.4%였는데요. 지금은요, 12%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우리 증시의 시장 구분이 이머징 증시로 남아있는 한 중국 증시를 매수하기 위한 코스피 매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출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작년에 편입되었던 사우디 증시에서도 최근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가장 큰 회사인 아람코가 또다시 영국 증시의 부분 상장을 공시했거든요. 이 커지는 아람코의 유동성 문제도 벤치마크 비율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인도 증시 역시 지난해 11월 MSCI 벤치마크가 상향 조정됐죠. 결국 우리 증시는 하루라도 빨리 이머징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허약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쪼개기 상장 때문이죠.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기 이전에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은 1866조 원이었죠. 그 시총 가지고 올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순이익은 약 184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리딩 PR은 10.1배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딱 편입되고 나서 코스피의 시총은 1984조까지 치솟았죠. 한 방에 무려 118조 원이나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그 118조 원 시총으로 거둘 수 있는 순이익은 고작 1조 원에 불과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사업은 미래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높은 PR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대한민국 시총 2위 종목이에요. 이렇게 매우 높은 PER을 부여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락하면 매력은 커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가가 폭락해서 코스피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1월 27일 우리네 시장의 선행 PER은 오히려 10.7배수까지 뛰어오릅니다. 주가는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식시장은 더 그 이전에 비해 고평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로지 딱 한 종목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물론 기업들의 생각도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부분만 떼어냈을 경우 그 자회사는 기업 가치가 높아진 만큼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투자 유치도 수월해집니다. 잘 되는 사업에 집중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도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은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특히 현행법상 자회사의 손익과 매출이 그대로 모회사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야 딱히 결함은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2차 전지를 추종하는 해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2차 전지를 추종하는 자금만 대략 4천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외에 지수 추종 자금까지 합하면 대략 2조 원 정도의 자금 유입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물적 분할을 결심한 기업인들의 대부분은 이 정도의 선한 의지로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모든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로 규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인들이 100%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까요? 오너 일가가 지분 20%만 보유하고 있는 어떤 대기업이 어느 날 몇 명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핵심 사업부만 물적 분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자회사를 썬이라고 하고 이 회사는 장외에 그냥 두기로 했어요. 당연히 이 썬사의 지분 100%를 마더라는 회사가 보유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장외 주식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도 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주주층에는 전혀 무의미하게 돼버립니다. 이 사회 역시 이런 마더 사이의 친인척으로 모두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비상장이니까 공시 의무도 없어요. 이까짓 게 무슨 대수냐고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0개의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 브라인드 PF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회사는 대박 날 겁니다. 근데 한두 회사는 쪽박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박 종목만 슬쩍 독식하고 여러분들께는 허접한 것들만 모아드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말이죠.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어요. 모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주는 핵심 노른자이만 달랑 분리해서 대주주가 독식한다면요.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대기업의 대부분 이 모든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선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악의를 갖는다면, 정말 나쁜 마음을 갖는다면 전혀 보이지 않는 장외에다가 핵심 사업을 비밀에 가려놓고 불법적인 비용 처리를 하는 등 얼마든지 이익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분할하기 전에 100억 정도의 이익을 냈다고 해보죠. 마더사가. 근데 썬사를 분할시켰어요. 그래서 1대9로, 그러니까 썬사가 90억 정도의 이익을 독식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90억 원의 이익은요, 장외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간섭받지 않아요. 이런저런 비용 처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익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썬사를 상장시킬 수 있어요. 그럼 당장 투명성은 보장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썬사가 가지고 있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 가치는 절반 이하로 희석돼 버립니다. 주주들은 그냥 앉아서 자산 가치를 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이 우리 증시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명백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물적 분할 이후 모 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는 행태는 해외 증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미국에서 만약 우리식으로 물적 분할을 했다면
거의 중대 범죄에 해당될 겁니다.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멀쩡히 있는 회사가 쪼개져서 상장되면요, 시작부터 데카콘 규모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 트래킹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패시브 펀드들은 이게 고평가되었던 저평가되었던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증시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땠습니까? 상장 당일날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다 덤프업 시켜가지고 조 단위의 차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국부 유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라, 좋습니다. 참겠습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은 그 이외에도 너무나 큰 여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MSCI 지수의 조기 편입이 확정되었죠. 코스피 상장 이후 10거래일 뒤인 2월 14일 장 마감 직후에 편입됐습니다.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편입이 결정되면 이와 관련된 패시브 이슈가 또다시 발생해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은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기간으로 묶여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MSCI에서 책정한 LG에너지솔루션의 유동 비율은 고작 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부터 시가총액을 118조 원으로 보는 게 아니었고요. 그중 9%만 유통된다라고 보고 MSCI 이머징 지수 내 비중도 약 0.12%로 간주됩니다. 근데 이 유동 비율은요, 보호예수 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죠.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때마다 수급적 이슈를 또다시 만들고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이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증시의 대기업들, 대형주를 매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형주가 쭉쭉쭉 가줘야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면 대형주들에게 계속 매도 물량이 출회된다면 주가는 결국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시기가 3월 11일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그때도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적 이슈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 FTSE 지수 조기 편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FTSE 기준 유동시가 총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다음 분기 리뷰에서 편입이 검토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그때가 되면 아무 죄 없는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수급적 이슈를 또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고두고 계속 지수를 찍어 누르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냥 LG화학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도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 하나뿐이 아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작년 11월 29일 SK텔레콤으로부터 물적 분할돼서 상장된 종목이 SK스퀘어죠. 이것도 유동 비율이 12%였던 것이 이제 70%로 상향 조정됩니다. 패시브 펀드는요,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2,400억 원을 사야만 됩니다. 당연히 다른 종목은요, 그만큼 2,400억만큼 팔아야만 됩니다. SKI 테크놀로지 25%였던 것이 35%로 상향 조정됩니다. 카카오뱅크 아시죠? 28%였어요. 이게 7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처럼 쪼개져서 들어온 거물 기업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고 여진을 만듭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높은 밸류를 받는 업종들이에요. 코스피 PR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저평가가 돼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도 고평가를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더 속상한 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몇 개만 좀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가 두나무입니다. 워낙 수익이 잘 나고 있어서 CEO가 상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만 만약에 상장된다면 기업 가치는 대략 20조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도 올해 상장된다면 가장 큰 패시브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쪼개기는 최소한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현대오일뱅크입니다. 이 회사도 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에 하나예요. 그냥 두면 될 것을 굳이 상장을 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2년도에 한 번, 2018년도에 한 번, 당시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스스로 IPO를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날 거래소에 IPO 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기업 가치는 10조 원 정도입니다. 10조 원어치 다른 종목을 팔아야 이 종목을 편입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컬리입니다. 신선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부분에서 요 새벽 배송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장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현재 추정되는 기업 가치는 4조에서 7조 정도 됩니다. 소카도 들어오죠. 지난 5일 거래소에 청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르면 4월이나 5월 정도만 되면 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장 후에 기대되는 기업 가치는 2조 원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CJ 올리브도 들어옵니다. 대략 기업 가치는 4조 원 수준이고요. 그 외에도 쓱닷컴 아시죠? 이게 8조에서 10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 6조에서 7조 정도 예상합니다. SK 쉴더스 3조 원, 무신사가 2조 5천억 정도. 올해도 만만치 않은 규모의 기업들이 수도 없이 들어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PER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갈 겁니다. 이 중에서 컬리와 무신사 두 나무를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대기업의 핵심 자회사들이라는 점에서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죠. 정말 속상한 게 또 있습니다. 원스토어처럼 물적 분할해서 또다시 물적 분할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SK텔레콤의 자회사였습니다. 원래는. 이게 자회사였던 것이 물적 분할돼서 나온 것이 SK 스퀘어였어요. 이게 작년 11월 29일 날 이제 물적 분할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호적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에요. 그런데 원스토어를 또다시 SK 스퀘어로부터 물적 분할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26일 한국거래소에 IPO 청구서를 제출했고 기업 가치는 대략 2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참극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든지 혹은 신주 우선 배분권 등을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만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물적 분할로 상장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향후 2년에서 4년 동안 상대적 약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선진 증시 편입 과정에서 약간의 수급적 이슈를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물적 분할은 심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뭔가 금지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기업들은 물적 분할을 좀 더 서두를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LS 일렉트릭이 EV 릴레이 사업 부분을 따로 물적 분할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기업들의 행동들은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진을 만들면서 우리 증시의 상대적 약세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 매도할까요? 라는 분이 있으실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상대적 약세라고 말씀을 드렸지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들이 올라갈 때 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갈 때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증시는 공급망 이슈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 때문에 동등한 조건의 이머징 대비 낙폭이 매우 심한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문제가 피크아웃될 수 있다면 다소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반등을 이용해서 아주 천천히 자산 배분, 재분배를 시도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30%였던 국내 증시 비중을 20% 이내로 낮추고 축소된 만큼은 즉각 선진 증시에 상장된 ETF 그리고 대한투자에 재배치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향후 우리 시장의 행보에 대한 예측해 주셨습니다. 아마 2년에서 4년간은 약세가 지속될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선진 증시 편입 과정에서 수급적 이슈가 생길 것이고 또 물적 분할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이슈가 조금만 피크아웃 된다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점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